이제 그 선적 서류의 그 송장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장은 그 셀러가 이 바이어에게 자기가 얼마나 어떠한 품목을 얼마에 이게 실었다 이런 그 내역서를 이게 돈을 청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러라고 하면 그 아무래도 셀러죠. 뭐 셀러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죠? 셀러. 그 다음에 이제 컨사이니. 컨사이니는 그 수출 물품을 인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그 선화증권상의 그 매수인과 동일하다. 그 선화증권의 그 기명식이 아닌 지지식 선화증권을 요구하는 투다우다 오브 뭐 뱅크나 뭐 어떤 업체명이 표시된 때는 여기에 그 컨사인 안에다가 그 선화증권에 동일하게 그 투다우다 오브 그 뱅크나 개인 이름이 표시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실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컨사인이나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 컨사인인 안에는 실질적으로 그 바이어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바이어 이름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요것을 지금 무역 서식에서의 해설에 의하면 마치 그 BL상의 컨사인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어넣어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바이어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집어넣어요. 물론 이 컨사인이 자체가 이 은행으로 집어넣는다는 그 자체의 의미에는 그 수화인으로서의 역할을 어쨌든 그 선화증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일치시켜주려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컨사인은 그 BL 상에 나와 있는 컨사인이와 같이 어떤 그 할 수도 있고 어떤 바이어와 동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여기서의 그 수화인 자체나 바이어의 개념도 뭐 중요하지만 실제 물건의 어떤 그 양도 양수는 BL상의 컨사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그 대금 청구용으로서의 그 컨사인이 그다음에 바이어 부분은 아마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주관이 좀 더 실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인보이스의 그 날짜와 어떤 그 발행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그 인보이스 단말을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보이스는 그 발행 일자가 있습니다. 순서가 어긋났군요. 디파처 데이트라고 하면 선적을 했을 경우에 그 배가 출항한 날짜 또는 그 비행기가 출항한 날짜, 출발 일자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장 그 작성 시점에서 그래서 인보이스의 이슈잉 데이트의 작성 시점에서 선적 일자는 한 일주일 정도의 전후로 일주일 정도가 이제 허락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베슬레임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 그 선명 어떤 운송수단을 사용하고 그 배의 이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로딩 포트 어디서부터 지금 운송 착지가 어디다 이렇게 지금 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 방식일 경우에는 신용장 번호와 신용장 발행 일자가 이제 표시되게 되겠죠. 바이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더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자기들이 뭐 필요한 내용을 적는데 현재 여기서 봤을 때는 그 원산지가 어디냐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표시를 해놓고 있네요. 기타 뭐 특별한 사항 여기서 뭐 냉동 가구이기 때문에 뭐 핸들링을 조심하라든지 이런 그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렇죠, 그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11번에서는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니까 이거는 인도 조건
그리고 이제 지불 조건을 기재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마운트, 사용 통화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FOB 무산이고, 신용장 조건으로서 일람불 신용장 조건인데 US 달러로 한다, 뭐 이런 그 내용이 표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화인입니다. 어떤 그 쇼핑 마크 부분. 그 다음에 포장 개수하고 어떤 포장의 종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20dp 곱하기 420d인데 이거는 제가 좀 더 이 포장 단위를 잘 모르니까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좀 어설프네요. 좀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화물의 디스크립션. 그래서 화물이 자기가 어떤 화물을 싣고 있느냐. 이건 나일론, 옥스포드를 지금 싣고 있고, 퀀티티는 60m입니다. 60m, 그 다음에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전했을 때 1200kg 정도. 그 다음에 메타당 1불씩이고, 어마운트는 60불이다. 그러니까 단위는 지금 메타당 단위로서 환산이 되게 돼 있죠. 사인을 밑에다 해주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 사인 자체도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일규칙에 의하면. 다음은 이제 그 포장명세서입니다. 이 포장명세서는 선적 화물의 포장, 그 다음에 그 단위별 명세,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쇼핑마크, 포장의 일련 번호 등을 이제 기재해서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자 작성하는 서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에 보면, 여기서 보면 시퍼, 전과 동이죠. 컨사이니 자체는 이제 그 화물을 받을 사람, 즉 바이어하고 이제 일치시키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파처 데이트는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베슬레임, fro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 인보이스 남바인 데이트는 인보이스와 똑같이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other reference가 있는데, 여기도 자신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거 자체가 핸딩을 잘해야 된다든지 이런 특이한 점이 있으면 일단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원산지 표시를 해주는 걸로 지금 해놓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shipping 마크, 그 다음에 kind of package하고 description을 같이 엮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quantity, 이게 얼마고, net weight가 얼마냐. 그 다음에 이제 gross weight가 얼마고, measurement가 얼마냐. 지금 현재 여기서 잘못된 점은, gross weight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인보이스하고 같은 그 패턴으로 적어놨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인보이스를 그냥 아마 카피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실은 전혀 패킹리스트의 역할이 아니라, 이거는 인보이스의 역할이 지금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그 당사에서 발행하는 컴바인드 트랜스포트 미더 블레이드입니다. 이거 자체가 어떤 복합운송장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 그 BL 남바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이고, 참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YJLO라고 해서 세관신고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JLO 2까지는 필수 우리 기재사항이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6자리까지 선택적으로 YJLO를 포함해서 이제 할 수 있고요. 쉬퍼란에는 이제 저희한테 선적을 의뢰한 업체가 되겠고요. 이 컨사이니 부분은 저희한테 수화인이죠, 수화인. 그래서 신용장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투다오다 오브 어떤 은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떤 화주의 착지에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노티파이 파티는 이 화물이 왔다는 것을 누구한테 통지해주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통지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플레이스 오브 리시프트는 저희가 최초로 화물을 인수한 장소,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내륙 지역이라면 서울 코리아 뭐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포터블 로딩은 저희가 선적지, 부산 코리아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베슬레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뭐 한진 빼라면 한진 오클랜드, 그 한진 오클랜드 중에서도 항차가 그래서 뭐 001W 그러면은 서쪽으로 가는 001 항차다. 왜냐면 이 W라고 뒤에 만약에 표시된다 그러면 이건 제가 얘기했죠. 동서남북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저희가 디스차지, 이 선박이 선적을 부산에서 해가지고 하역을 어느 항에서 했느냐, 여기까지. 이게 뭐 LA라고 하면 LA. 그 다음에 플레이스 오브 딜리버리. 그럼 저희가 운송계약상 운송해줄 의무가 있는 지역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오클랜드다 그러면은 LA에서 물건을 내렸지만 실제 물건은 오클랜드까지 갖다 줘야 되는 이런 개념. 그래서 운송이 저희의 책임까지도 여기까지가 책임 한도가 되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부분도 여기까지가 수수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이 물건이 그래서 뭐 뉴욕으로 간다 그러면 뉴욕으로 간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운송 요건은 오클랜드까지지만 실제 물건은 뉴욕까지 간다는 이런 참조용으로 화물의 착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클랜드부터 뉴욕까지 가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는 돈을 저희가 영수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쪽에 노티파이나 컨사이니 쪽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파티 오브 여기 이 부분은 저희의 어떤 파트너들, 도착지에서 이 화물을 누구한테 가서 화물을 인수하시오 하는 이 인수 파트너에 대한 디테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 넘버, 그리고 실 넘버가 표시되는데, 만약에 이게 FCL이라고 그러면 컨테이너 넘버가 여기 표시되겠죠. HJLU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알다시피 요 밑에 요 파티큘라 요 밑에 요 사항은, 여기서 점선의 우회 사항은 뭐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요 밑에 요 부분은, 여기서 구술되어 있는 이 본문상의 내용은 쉬퍼에 의해서 제시된 어떤 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운송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점은 뭐냐면, 내품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뭐냐면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외품 자체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송을 하는데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내품에 대해서 개런티를 할 수 없어서 이 밑에 구술된 내용은 단지 시퍼가 우리한테 내용을 통지한 부분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서의 파티큘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로 선적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shippers load and count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shippers 컨테이너에 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선적된 수량이 몇 개라는 것을 카운트했다, 이런 표시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사에서의 수량의 과부족이나 그 다음에 내용상의 어떤 실수를 우리가 뭐 예방할 수가 있는 문구 중에 하나죠.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직접 실었다 그러면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가 없죠. shippers load and count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컨테이너를 우리가 화주의 공장까지 가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을 하는 단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시퍼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컨테이너 기사 같은 경우에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내품에 대해서 컨테이너 기사가 가서 뭐 왈가불가 할 수도, 물론 선적대 컨테이너에 어떻게 하면 적입이 좀 잘 될 수 있을까의 어떤 단순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제품을 만지거나 제품을 갖다가 싣거나 해서 물건이 파손되게 되면 이 컨테이너 기사 자체에 실수가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기사는 단순히 운송만 하고 적재된 컨테이너를 목적지까지 잘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포장 개수가, 쇼핑 마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개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가 몇 개를 실었고, 거기에 대한 그 패킹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그 화물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저희는 운송을 위해서는 네트 웨이트보다는 저희는 그로스 웨이트가 필요하죠. 뭐냐면은, 내포장보다는 외포장이 더 많아가지고, 어쨌든 저희는 전체적으로 배에 싣거나, 비행기를 싣거나 간에 그 그로스 웨이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메저먼트, 1m, 1m, 1m. 1m, 1m, 1m가 이제 1cbm입니다. 그래서 1cbm으로 저희는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은 이 패키지에 대해서, 넘버 오브 패키지에 대해서 영문으로 구술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구술하고 있고, 저희가 얼마를, 이 프레이트를 어떤 몸명을, 오션 프레이트 얼마, 여기다가 프리페이드면, 우리가 서울에서 지급받은, 여기서 보면, 페이를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프레이트 페이어블 앳, 그러면, 서울에서 프리페이드 받은 돈이 얼마고, 만약에 착지라면, 두바이에서 낼 돈이 얼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프, 바프, 이런 아더 차이도 여기다 명시해서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BL 발행할 때는 as arranged로 표시합니다. freight as arranged,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온보드의 개념은 이쪽에다가 표시합니다. 온보드 언제, 온보드 데이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오리지널 비ll 오브 레이딩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세 부를 발행하면 3, 영문으로 3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BL 발행한 날짜와 장소를 표기하게 되고, 여기에 사인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건 카피용이고요. 이건 non negotiable로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received BL이라고 그러면 received date, 화물의 received date 이렇게 됩니다. 물론 FCR 같은 경우에는 이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이 아닌 FCR로 표기되는 게 그 양식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단은 이 combined transport 양식을 바탕으로 FCR을 만들 때는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네, 만약에 보면 여기서 여기서 LA에서 오클랜드까지 간다는 이런 경우에는 보면 이제 부산부터 해상 운송 구간은 LA로 갔다가 그다음에 내륙으로 오클랜드 간다는 이런 문구 표현이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부산 포트에서부터 LA가 된다면은 이거는 저희가 부산에서부터 LA까지의 내 포트로서의 기능을 한 걸로 봐서 이거 자체를 갖다가 컴바인드 트랜스 복합 운송이 아닌 오션 비ll 오브 레이딩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확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의 운송 구간에 대해서 포트 대 포트로 끝났으면 이건 해상 운송장이다, 복합 운송장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이 BL 자체의 이면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제 약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는 오리지널, 디플리케이트, 트리플리케이트에서 세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중동 지역에 따라서는 6부의 오리지널을 발행해 줘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서 나와 있는 이 문구로 봐서 세 부 중에 한 부만 회수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부는 무효하다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 화물을 정의 영수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 BL상에 내가 이 물건을 인수했는데 3개는 졌고 3개는 파손됐다, 이런 부분이 어떤 명시되면 이거는 이제 하자의 상계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어떤 크린 BL이 아닙니다. 크린 BL이라고 하면 이런 하자 문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은 정의 영수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쉬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운송된 화물이 약간의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BL상에 표시가 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퍼들은 그래서 CFS에 화물을 움직였다. CFS에서 화물을 받아보니까 상태가 나빴다.
하게 됐을 때 이 쉬퍼는 그 CFS에다가 각서를 씁니다. 이 정도에 있어서 뭐 마지막에 자기들이 이 젖어 있는 이 물건, 파손되는 이 상태 때문에 우리가 착지해서 어떤 크레임이나 그런 것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거는 규칙 사유가 너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있는 거다. 쉬퍼 나한테 있는 거다. 그래서 너한테 이런 책임 문책을 안 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쓰고 간혹 CFS에 CFS에 반입을 하고 수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어떤 박스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쉬퍼가 다시 재포장을 하고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하는 게 이제 원칙이겠죠. 근데 재포장을 하고 하다 보면 배를 일주일 동안 못할 때가 있고, 내구를 제때 못하면 회사가 부도에 있다거나, 뭐 그럴 때는 간혹가다 그런 욕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임의대로 그거를 처리하면 안 되고, 꼭 쉬퍼의 동의를 얻고, 그들의 각서를 제출받아서 해야지, 나중에 크레임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면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심지어는 만약에 운송 중에 컨테이너 화물 자체가 시리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뭐 사고로 인해서 어떤 데미지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내가 먼저 현장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현장 조사를 혼자 끝마치서는 안 되고 꼭 쉬퍼나 쉬퍼의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을 동행해서 그 사람들이 그 화물 상태를 같이 체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오해라든지 어떤 근거 같은 걸 잘 남겨줘야 되겠죠. 지금 이거는 중동 지역에서 받은 신용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아주 간단한 신용장을 우리가 봤는데, 사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중동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업체, 뱅크 이슈잉을 한 업체가 이걸 갖다가 스위프트로 이 내용을 통지은행으로 보냈다는 얘기고, 이게 프라이어리티는 이 신용장이 완급을 요구하는 거에 대한 등급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아웃풋, 그러니까 출력했을 때 리퍼런스 넘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인풋 리퍼런스 넘버는 이렇다. 그리고 상호 간에 어떤 이 신용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이런 걸로 이제 서로 어떤 근거 자료로서 남아서 나중에 하부에 연결되어 있는 진위 여부가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아웃푸트 한 거는 어떤 도큐멘트 크레딧의 F1 700에 의해서 이제 이슈가 됐다고 하는 거고, 이 신용장을 보낸 은행은 이게 뭐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르지사리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은행 이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야드에 있는 리야드의 헤드오피스에서 이걸 이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낸 신용장을 이게 개설은행이죠. 개설은행이고, 그 다음에 리시버는 이제 통지은행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수치은행, 리시빙 뱅크가 되는 겁니다. 유바프에, 서울에 있는 유바프가, 서울의 수치은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퀀시 오브 토탈은 이제 한 장이고, 폼 오브 다큐멘트, 이거는 이제 신용장의 종류인데, 이건 이제 일레버커블,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그 다음에 이 신용장의 번호는 TF 9920021002다. 그 다음에 사전에 어떤 투여드 베이스는 이 신용장에 사전 연락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 신용장의 개설 일자는 99년도 7월 19일이었고, 이 신용장의 유효기간은, 익스파이어 데이트는 한국의 날짜로 10월 5일이다. 그 다음에 이 신용장의 발행인은, 이 신청인은 살렘 알로살이고, 이 신용증의 수혜자는 세난 코퍼레이션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런시, 통화는 US 달러로 이루어지면서 17만 불 정도 되고요.
맥시멈 크레딧 어마운트는 신용장 어마운트는 이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0% 모아와레스 해가지고 10%의 가감을 이제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신용장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 신용장을 내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국의 어떤 은행이라도 억셉트 한다. 그래서 어떤 내고 은행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프트의 어떤 어음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큐멘트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어떤 신용기간을 해서 이거는 지금 유산스렛이라고 이게 판단이 되어지네요. 그 다음에 결제은행은 사리뱅크, 여기 리야드의 헤드오피스가 나중에 이 결제은행이 되겠습니다. 분할 선적에 대한 규정에서는 분할 선적이 허용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TS 환적에 대해서는 이거는 프로히비트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용장상에 여기에 프로히비트 됐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는 퍼미트 된 걸로 돼서 괜찮습니다. 온보드하고 디스차징 포트, 테이킹 차지는 샹하이에서 온보드를 해라. 샹하이에서 선정을 하라는 게 이제 이거 디스 포트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거 좀 뭔가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온보드나 어떤 화물의 인수 장소는 샹하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운송지는, 착지는 CIF 조건으로서 단만 포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종 선적 기일은 9월 18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적 기일 이내에 유효기간 이내에 어디 있습니까? 유효기간 어디 있습니까? expiry date가 유효기간 이내에 다 선적은 이때까지 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내고도 다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적 서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면, 배 사인이 된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original and duplicate, 그러니까, triplicate, 3장의 상업 송장이 필요하고, original and duplicate는 certified by Chamber of Commerce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galized by Arabian Consul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확인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howing the breakdown of the amount as following FOB value. 그래서 이제 FOB 얼마에 대해서 아래 금액을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하는데, 금액은 브레이크다운 하는데 FOB 밸류는 얼마고 오션 프레이트 부분은 얼마다. 그 다음에 이게 CIF이기 때문에 인슈런스 부분은 얼마다 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해달라고 합니다. 인보이스 상에는 FOB, 그 다음에 프레이트, 인슈런스가 다 표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화증권에서는 풀셋 클린 온보드 마린 미러브레딩, 그래서 풀셋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통이죠. 만약에 오리지널이 3부면 3부. 그다음에 클린이라는 얘기는 무사고입니다. 온보드는 선적이 된, 적재된 마린, 해상 비러브레딩입니다. Made out to the order of Al-Razi Banking and Investment Corporation. 그래서 컨사인이 안에 수화인을 to the of 여기서 여기까지, 커퍼레이션까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표시하기를, 오션 프레이트 부분은 프리페이드 된 걸로 하고, 노티파이는 신청인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구 자체가 shipper consign notify를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stating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of the carrying vessel's agent. 그 다음에 discharging port에 있는 선박의 대리점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표기를 하게 돼 있고, 이
BL에는 must certify the same. 이 내용이 뭐냐면 이 regular vessel이라는, 그러니까 정기선 베슬 BL이라는 것이 그 동시에 표기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pended declaration to bill of lading. 그러니까 그 BL에 어떤 부속된 어떤 그 서류, declaration, 어떤 구술서로 봐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에어웨이 비례, 또는 트럭에, consignment noted issue and signed by the owner and agent 등에서 그 회사의 어떤 그 캡틴이나 에이전트, 대리점이나 어떤 그 소유주가 만약에 이건 지금 보면 세 가지 운송 수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appended declaration to the bill of lading. 그래서 만약에 해상 운송인 경우, 에어웨이 빌, 항공 운송인 경우, 그다음에 트럭으로서의 운송됐을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고, 그에 따라서 뒤에 여기도 나오는 것도 그 베슬과 프레임과 트럭인 경우가 이제 되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름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the or company of the vessel이면 vessel만 요 뒤에 안 해도 되겠죠. and notarized by notary, 그래서 이제 공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시 또 확인을 받아서 이 그 이 배가 뭐 최초의 이 배가 그 국적이 어디고 오너가 누구고 소유주가 누군가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이 배가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갈 때까지의 루트를 밑에다 이제 다 명시합니다. 명시를 해서 이 루트를 이제 명시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이 맞고 정확하다고 구술을 하면서 나중에 그 공증인 앞에 공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배의 주인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배에 의해서 또는 유나이티드 아랍 연맹에 의해서 그 소유되어져 있는 배에 의해서 운항된다면 이건 필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중동 가는 배 같은 경우에는 아랍 연맹의 UASC에 속해된 배가 공동 운항을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하더라도 UASC를 통해서 싣지 않으면, 그래서 뭐 한진이나 뭐 세나토 라인을 싣게 되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디테일드 패킹 리스트, 아주 뭐 잘 표현이 된, 아주 잘 구체적으로 명시된 패킹 리스트를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증명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시 또 레갈라이즈드가 돼야 되고, 여기에는 그 매니팩처나 어떤 그 제품을 프로듀셔한 업체의 이름이 이제 사실대로 구술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그 전체적으로 만약에 몽창다 어떤 그 국내 제품, 그러니까 원산지 제품인 경우에는 그렇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 수출자는 다시 그 Declaration Appended Certificate of the Origin을 넘버 2를 만드면 돼. 이거는 뭐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중에 일부분은 중국산이고 일부분은 한국산이고 뭐 이런 그 원산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 넘버 2는, 그래서 이제 폼 넘버, 만약에 원산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나라의 제품이 아니었을 경우에 작성되는 이 폼 넘버 2에 대한 명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다시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좀 잘렸지만 인스티튜트 카고 크루즈 이 부분이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지금 이 보험 조건이 이후에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 서류는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해라, 이런 내용이 위에 있고, 그 보험 서류에 대한 것도, 자기들이 지정하고 있는, 자기들 보험 서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어떤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요 서류사항에 자기들이 사전에 동의 없이, 어떤 상이한 점으로 인한, 그래서 보면 서류상의 상이한 점으로 인해서, 어떤 보류가, 이게 보류라고, 리저브가 보류입니까? 리저브가 돼 있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서류상의 하자로 인한, 디스크리펀시로 인해서, 인한 어떤 리저브에 의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추심 정도로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리저브에 의한 페이먼트는 확실하게 이제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들이 사전에 승인을 해야지, 리저브에 대한 페이먼트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죠. All documents should be manually signed. 그래서 모든 서류들은 수기로서 사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뭐 스탬프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document issued prior to the date of issuance of credit not acceptable. 그래서 서류 자체의 어떤 발행 일자는 신용장의 발행 일자보다도 앞설 수는 없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신용장보다 서류들이 먼저 발행될 수가 없고, 운송 서류 자체는 forwarder한테서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운송 서류는 accept 할 수가 없다. 이 중동인 경우에 가끔 가다 보면 이 forwarder가 발행한 운송 서류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forwarder가 발행한 서류에 대해서 보면 이제 핸딩 차지라든지 그런 게 드니까 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거나 옛날에 좀 인식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셔터 파티나 쇼트폼 비에는 억셉트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장 통일 규칙의 33D 조항에 나와 있는 추가 비용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러면은 이는 억셉트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시먼트 서브 아티클, 그 다음에 이 아티클 23D에 나와 있는 트랜시먼트는 억셉터블이 안 된다. not applicable 됐습니다. 그 다음에 in case of 컨테이너 신먼트인 경우에, 컨테이너 선적인 경우에 컨테이너 번호와 포장 개수, 각 컨테이너 내에 있는 것들은 이제 BL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를 각 컨테이너에 몇 개씩 실었는지 표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neficiary must put a strong sticker label inside the door. 그래서 컨테이너에 선적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의 문짝 안쪽에다가 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상품 이름에 대해서 안에다가 아주 스티커, 아주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에다 그다 붙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냐면, 이제 패킹리스트도 같이, 표기 같이 넣으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모든 내고 서류는, 그 다음에 이 신용장의 카피에 어떤 배서되어져야만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어떤 네고시에이션, 네고 서류가 아니라, 서류의 매입은 신용장 카피에다가 이거 배서를 한 거를 하나 첨부시키게 돼 있고, 모든 서류들은 must bear LC, 신용장 넘버를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다못해 이런 우에서 발행하는 인슈런스 폴리시나 BL이나 커머셜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서티피케이트 오디팅이나 이런 거에 전부 다 이 신용장 자체의 넘버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컨슐레이트가 만약에 이 로딩 포트에 없다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십시오 하는 문구가 이쪽에 있는 거고, 그죠? 인케이스 오브 신용장이 USA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우디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문구가 있고, 이 커머셜 인보이스, 이 송장은 must evidence that origin of goods have been labeled printed. 그래서 이 커머셜 인보이스에는 원산지 표시된 것이 각 옷에 이게 어떤 라벨돼 있고 프린트돼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게 돼 있고요. P of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그 서류상에 어떤 자기한테 제출된 서류상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건당 한 개당 50불씩을 받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시퍼들이 서류상의 하자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비용 절감도 있겠죠. 만약에 신용장상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바이어가 서류상의 하자로 인해서 서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비를 받을 때도 보면 철자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만약에 이 신용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신용장은 바이블이다. 신용장 자체에서 요구하는 이런 모든 문구는 그 100%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충족의 정도는 만약에 이 신용장이 활자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 틀린 신용장 내용대로 문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만약에 이 신용장 자체가 고유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 고유의 하자가 치명적이라고 하면 정정을 해야 되겠지만 좀 약간 사소한 하자, 뭐 띄어쓰기라든지 뭐 어떤 활자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작성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런 페널티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 인수 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ach piece must have an undetachable 라벨이 각 제품상에 이게 돼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고, negotiated document under this 신용장상에 매입되는 서류들은 DHL로서 자기들한테 이제 보내줘야 된다. 주소는 이렇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외부에서 발생되는 어떤 비용들, 처지들은 전부 다 누가 내느냐, 이 어카운팅, 그러니까 베니피셔리가 수익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서류의 제시기간은, 이 제시기간은 15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보드 데이트가 만약에 뭐 5월 1일인데 5월 20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일 내에. 그러니까는 돼 있죠. 그 다음에 confirmation instruction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l terms and conditions negotiated bank telex swift should be also confirmed or charges of advancing.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해석이 됩니까? 덥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통지은행은 한국의 언어에 좋다. sender to receiving information. 그래서 sender에 대한 LC unlisted at our coun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에 대해서 좀 복잡한 신용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가 신용장을 접했던 단순한 신용장과 중동 지역을 하는 업체들의 이렇게 복잡한 신용장을 비교했을 때 뭐 차이점을 뭐 여실히 알겠고, 우리는 지금 현재 비춰진 이 신용장에 대한 문구 해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 자체의 어떤 시퍼들이 요구 왔을 때 바로 우리가 가이드 해주는 이런 정도까지 대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해상운송과 그에 관계되는 것을 많이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항공운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사실은 제가 뭐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니까, 이게 사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실무적으로 나중에 검토해 나가면서 좀 더 알아보는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그 항공운송장과 선화증권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운송장과 선화증권의 차이점은, 항공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운송장에 불과하고 그 비유통성이며 기명식이고 수치식이다. 그 다음에 송화인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뭐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포워더에서 발행해 줍니다만은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화증권 차이는 유가증권이고 유통성이 있으며 지시식, 그 다음에 선적 후에 발행된 선적식이며 선사에서 발행해준다. 그 다음에 항공화물의 운송의 흐름을 보면 그 항공기에 도착하고 적하 목록 작성하고, 이건 제출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역을 하고, 분류실에서 분류를 하고, 화물은 터미널에 향해져서 거기서 이제 보세 운송될 것과 장치될 것이 별도로 구분돼서 시내로 보세 운송될 거는 시내로 보세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장치된 거는 거기서 통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도 이 개념 자체가 항공과 해상 간의 LG는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LG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해당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돈을 다, 대금을, 수입 대금을 다 체금 확보하는 차원이 이제, 항공 화물이 반면에, 해상 화물 같은 경우는 수입 화물에 대한 어떤 그 선취를 한다. 이게 그냥 틀린다. 그 다음에, 양식이 있을 화물 수치 보증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인도승낙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가증권이고 유가증권인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짧게 봐서, 그래서 보면 수입업자가 항공사로부터 도착하는 통지를 받으면 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인도승낙서를 발급받아서 항공사 제출하고 운임을 정산한 다음에 원본비를 교부받아 나중에 통관할 때 창구에 가서 제출하게 되는 화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전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고 수입 신고 필증을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수입 수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송화인 자체가 항공 대리점에다가 부탁을 하면 이 대리점 자체의 그 하부 조직에 상부라고 하잖아요. 콘솔리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업자 항공 대리점인데 사실 이 중간 단계에 그냥 일반 항공 대리점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이 항공 대리점은 아니지만 항공 운송을 취급하는 그런 또 있습니다. 공항 화물 터미널에 반일 평양 장치 후에 수출 신고는 꼭 그 장치장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올 때부터 공장부터 사전 수출 신고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수출 신고되는 건 현금업자가 이어져서 수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항 터미널에서 항공사가 인수가 되고 반출 탑재 허가 후 공항에 탑재가 이루어져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송화물과 혼재화물을 구분했는데, 직송화물은 바로 항공사에 직접 운송계약을 해야 되고, 혼재화물은 이제 혼재업자와 운송 약관을, 그들의 운송 약관에 의해서 개개화물의 운송을 별도 계약하는 게 이제 혼재화물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항공운송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신속하고 안전하고 방대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안에의 사항은 이렇고,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사 화물과 웨이트 화물에 대한 구분인데,
항공인 경우에는 그 167kg를 일시비행으로 해상인 경우에는 1톤을 일시비행으로 본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항공인 경우에 만약에 200kg가 일시비행이었다 그러면 웨이트가 많이 나갔다 그러면 200kg로 최적으로 웨이트가 나가고, 일시비행인데 10kg였다 그러면 일시비행 요금인 167kg를 받는 게 최적으로 웨이트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해상인 경우 외에 내륙용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00파운드를 일시비행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화물의 장점은 이렇게 되고, 읽어보세요. 됐습니까? 갑니다. 그 다음에 그 항공화물 운송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화물에서는 가장 그 내세우는 것 자체가 재고율을 0으로 한다. 그래서 보관 및 보관시설, 보관료 및 보관시설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 또한 재고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전에 자금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필요한 양쪽만 쓰기 때문에 어떤 크게 운영비용이 도움된다. 이런 관점이 이제 그 간접적인 요인이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는 이제 빠르고 하니까 만족감이 더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항공화물 운송에 여기 대상 품목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항공화물 운송을 뭘 해야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모든 화물 자체가 항공화물 운송으로 나가야 됩니다. 좀 마이크 소리가 좀 떨어졌죠?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항공화물의 운송을 어떤 것들이 해야 되는가 나와 있어요. 일단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시다. 관심 있으신 분 한 번씩 읽어보실래요? 자, 빨리 읽어보세요. 보면 이제 긴급을 요하는 거, 단기간에 운송해야 되는 거, 판매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운송 체계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기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화물 전용기가 있고, 그럼 저희가 항공화물의 어떤 기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그러니까 화물 전용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과, 손님이라고 여객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화객 혼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화물 전용기야 모든 부분이 다 화물을 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용적과 중량이 좀 더 많이 요구되는 화물이 좋겠죠. 그 다음에 하부 화물실, 상부는 객실, 이런 식으로 돼 있게 이제 화객 혼용기겠고, 그 다음에 화주를 위해서 돼 있는 게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항공 운송과 관련된 국제조약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조약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게 나와 있어요.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프로토콜,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각 책임 한도들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계조와 조약의 어떤 차이점이 좀 보기 좋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서명 발효일자가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떤 책임 한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청구 기간은 훼손과 어떤 지연에 따라 틀린데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세는 이쪽에 책임 한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죠. 책임 전가를 더 해야 된다고 봐서, 여기는 이제
책임에 대한 어떤 계산 방법, 뭐 그런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항공기구로는 이제 아이아타가 있고, 아이아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국제선, 그러니까 국제선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러니까 이제 정기선사로 보면 됩니다. 실제 운항선사, 그러니까 실제 비행기를 가지고 운항하는 선사가 되겠고, ICAO 같은 경우에는 국제 민간 항공의 발전을 위하여 각국 정부 간의 기관으로서 설치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좀 차이점은 있죠. 실제 운항업자와 그 다음에 정부 간의 기관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그 다음에 FAI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항공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국의 민간 항공 단체를 1개국 1개 단체로 하나여 가맹시킨 게 이제 FAI고요. 그다음에 피아타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별 포워더 협회와 그 포워더로 구성된 민간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항공 운송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지금 원본 세 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 부는 그 운송계약 체결 증거로서 그 항공사에서 보관하고, 뭐 운임 및 요금의 어떤 회계 처리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화인이 목적지에서 화물과 같이 보내져서 수화인에게 인도됨으로 인해서 수화인이 적기에 화물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송화인은 출발지에서 화물을 수취하였을 때 발행받는 원본 이렇게 세부로서 발행됩니다. 그래서 그 해상 운송에서는 세부가 다 어떤 송화인에게 보내져서 송화인이 수화인에게 보내지만, 그 긴급 뭐 하루나 2, 3일이면은 정해지는 이 항공에서는 각각의 어떤 송화인과 수화인 그리고 항공사가 각각 자기의 원본비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그 비유통성이고 어떤 그렇죠? 황금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각 그 사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항공 운송장과 신용장 통일 규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CP 500에서 신설된 그 항공 기적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른 운송 서류와 같이 정당한 항공 운송 서류의 기본 요건을 정리하고, 특히 은행이 항공 운송 서류를 수리하는 데 충족하여야 할 기본 조건을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운송인의 명칭과 함께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서류, 화물이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었음을 명시한 서류, 실제의 발송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별도로 명시한 서류, 지정된 출발 공항 및 목적 공항을 명시한 서류, 탁송인과 송화인 앞으로 발행된 원본으로 구성된 서류, 송화인에 관한 이면 약관이 있거나 그 약관이 없는 약식의 서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죠. 기타 신용장에 있는 모든 규정을 충족한 서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항공에서의 그 환적 자체는 사실은 출발지하고 도착지, 목적지까지의 공항 자체를 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재기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적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환적이 허용되는 걸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게 항공에서의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래서 서울에서 만약에 뭐 유럽을 간다 했을 때 유럽의 모든 그 항공 공항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 공항을 한 항공사가 커버한다고 그러면
아마 한 항공사마다 수천 대의 비행기를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간에 컨소시엄을 이루고 상호 간의 어떤 그 조인트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선복을 분할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서비스되는 연결 포인트에서 각자 링크를 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TS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 에어웨이 빌 작성 요령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참 복잡하죠?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쉬퍼 부분, 컨사인 부분, 그 다음에 캐리어 에이전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큐뮬레이티드 인포메이션, 에이전트 코드, 뭐 이렇게 어카운트 넘버, 그 다음에 누가 이슈했는지, 이슈한 그 자체 누구, 여기는 이제 non-negotiable, 여기는 이제 그 마스터 에어빌 사항 넘버가 많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하우스 에어빌 넘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핸들링 할 때 주의점, 선적을 한 비행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를 거쳐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운송장의 운임청구의 어떤 화폐 단위, 후레이트를 어디서 지불할 것이냐, 아더 차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세관에 접수된, 세관에 신고할 어떤 인보이스 밸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되고, 패키지 수량, 그 다음에 어떤 중량 부분들, 그 다음에 상품 이름, 그 다음에 비용을 낼 실제 중량 부분, 그 다음에 프레이트 차지 부분, 토탈 어마운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이트 부분들에 대해서 프리패드냐, 플랫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한번 쭉 검토를 하시죠. 그 다음에 아더 차지 부분들, 그 다음에 토탈 어마운트 부분들, 누가 사인하냐, 뭐 이런 거.